사실은 상속 상담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우리 부모님이 부채가 많아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류의 상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케이스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재산이 얼마 없는 건 아들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그래도 예금이 몇 천만 원 있는 거예요. 크죠. 야,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도 장례 치르고 뭐하고 하면은 내가 아주 빈손은 아니겠구나 싶어가지고 상속재산 조회를 통해가지고 예금이 나오니까 그걸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나머지 장례 치르고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채무자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는 대부분 상속조회 신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채무관계,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민법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부채를 안 받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갚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이 채무가 더 많은지 뭐 재산이 더 많은지 애매해요. 그러면은 한정 승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받은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똔똔인 거죠. 절차가 좀 복잡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상속이든 재산이든 채무든 다 받는 게 단순 승인이에요. 그런데 상속 포기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상속 재산을 포기할지 여부를 3개월 안에 결정을 해라. 그리고 이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써버리는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포기 안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걸로 본다. 단순 승인한 것을 간주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슬쩍 목록을 빼거나 잘못하거나 한 경우에도 역시 상속 포기는 한정 승인이 아니고 단순 승인을 한 걸 본다. 이런 규정을 마련했어요.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러면 이 케이스는 뭐예요? 아버지 예금을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안 되는 거죠. 단순 승인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채무를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과 관련해서 갑자기 부모님이 이제 사망을 하거나 주위의 친인척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물건은 어때요? 만약에 뭐 명품 가방이 막 있어. 그런 거 가져온다거나 뭐 고급 뭐 전축이 있어. 막. 채권자들이 그걸 입증을 하면은 그거는 네, 상속 물건을 처분한 게 돼버려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 승인 신청을 하시면은 채권자들에게 이렇게 공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채권이 있으면 이 기간 안에 전부 다 신고를 해. 신고를 안 하면 나는 채권이 없는 거로 볼게. 그래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신 분들은 저희가 한정 승인을 하라고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막 쓰거나 뭐 받지 않고 일단 알아봐야겠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걸 알아볼 때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물려받아야 할 채무인지 아닌지는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물려받지 않을 채무까지 굳이 물려받다도 생각하고 상속 포기하면 너무 손해잖아요. 네. 이제 이럴 경우는 있습니다. 2021년에 전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추징금으로 2,205억 원을 선고를 받았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956억 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사망했을 때 이것을 가족들이 이어받느냐. 이 관련해서 이제 관심들이 있으셨는데요. 형사사건과 관련된 벌금, 추징금 이 부분은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건은 이순자 여사께서 이제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 포기를 하는 걸로 정리가 되긴 했지만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으셔야 될 게 이 채무가 과연 내가 받을 채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수기로 뭐 내가 너한테 얼마 꿔줬어. 지문 딱 찍고 누구한테 꿔줬어. 그 사이 네. 만약에 그 돈 돌려달라 하면은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소송에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실질적으로 되느냐, 안 예, 이게 진위 여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상속인들을 위해서 재산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놓으셔라. 특히 개인 간의 거래 관계와 관련해서는 증빙을 좀 남겨놓으시고 이와 관련해서 유언을 좀 남겨놓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속 포기 관련해서 많이 이제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상속 포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다 끝나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속 포기를 하면은 내 순위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속이 다음 순위로.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실제로 이제 평온하게 지내던 주부 A 씨는 내가 상속 포기를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내 자녀들에게 채권자가 통지를 해온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자녀들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 채무를 갚아야 되느냐. 제가 상속 포기할 수 있는 기간 3개월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3개월을 어떻게 보냐면 법원에서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새로운 상속인이 되는 걸 안 날로부터 하자. 그래서 이제 많이 구제 범위를 넓혀놨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와서 소개를 좀 드리죠.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인데요. 상속인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자녀들의 또 자녀한테 채권자들이 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손자한테까지. 네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럴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한 사람이 이걸 다 책임지겠다는 의사가 아니냐. 그러니 이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해서 더 내려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로 해서 끝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단순 승인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거 조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돈 빌려줘서 못 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네, 많아요. 아, 많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요. 너무 슬픈 일이고 화가 네. 좀 나긴 하는데 사람을 한 명 잃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당시 제가 사회초년생이니까 뭐 장례 비용도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조의금 들은 걸로 어머니를 다 마지막까지 장례 치르고 한 150만 원 정도가 남았었어요. 또 그때 정말 친했던 형님이 200만 원을 좀 빌려달래요. 급하다고. 근데 150밖에 없었는데 제가 근데 또 50만 원을 또 선배한테 빌려줬어요. 200을.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못 받았어요.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왜 다 돈을 못 받은 사람만 주변에 있고 못 갚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전 그게 늘 궁금하더라고요. 다 배신당했다 그러고 내가 배신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교수님, 왜 그렇습니까? 못 갚아낸 사람 없을까요? 뭐 저도 못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상속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고향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한 2억 정도를 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집안 사정을 알잖아요. 그래서 없는 집 자식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또 뭐 잘 될 거다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한 몇 년은 이자를 잘 갚더니 그 다음에 또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사이에 사업을 더 벌려서 탕진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재산 규모가 9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억 빌린 거 이자 다 해도 받고도 남는 돈이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는 거죠. 왜요? 그 친구가 상속 재산 분할을 협의할 때 2억만 받는 걸로 하고 비청산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몰랐나? 그 재산을? 약간 고의적이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요. 20억을 받을 수 있는데 2억만 받고 냄새가 나는데요. 여기도. 냄새가 나죠. 네. 이럴 때 법이 냄새가 난 경우에 문제를 삼을 수 있게 채무자가 자신에게 뭔가 재산이 있는데 이거를 채권자를 해하려고 처분을 해버려요. 그럴 경우에는 사행위 취소라고 해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사행위니 취소해라. 안 날로부터 1년, 있을 날부터 5년 내에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 상속분을 나머지를 돌려와서 내가 거기에 채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좀 유의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이 친구가 상속 포기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거를 사행위로 취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상속이라는 게 집안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집안을 지킬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한 일인데요. 그 슬기로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유언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유언장 혹시 써보신 분 계실까요? 방송에서 한두 번 써봤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상속은 어떻게 한다고 썼어? 상속은 뭐 반려견까지 다 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제가 사실 처음에 이제 유언을 생각하게 된 거는 셋째 낳고 구안하사가 와가지고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먹었던 게 이거는 죽음도 갑자기 나에게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언장을 쓰고 나니까 좀 삶이 더 이렇게 분명해졌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돈이 필요한가 이게 좀 계산이 되더라고요. 뭐 이런 게 해서 삶의 플랜이 조금 달라지고 좋은 효과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민법상은 유언의 방식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그다음에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자필, 공정 증서에 의한 경우, 녹음 이 정도 이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써도 공증 안 받아도 효력이 있어요. 지장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장 찍어 그런 요건을 갖춰야지. 네, 그래서 날짜 기재하고 내용 잘 적고 그다음에 인적사항 잘 적고 주소를 적으셔야 돼요. 주소를 써야 네, 돼요? 주소를 적어야 돼요. 유언장 주소 왜 왜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거 안 적어도 되지 않냐? 저 굳이 지장만 주소가. 찍으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 주소 적어야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도 못 갖출 정도면 그분은 그때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 거 아니야? 그분 혹시 치매 있었던 거 아니야? 너 이거 적은 거 맞아 하고. 이사 간 지 얼마 안 되면은 주소 외우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 변호사님 지금 주소도 적고 도장도 찍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녹음기 가지고 녹음을 네. 해놓는 거는요? 그래서 요새 많이 스마트폰으로 유언하시는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에 노트 기능이 있잖아요. 요건 안 돼요. 왜냐하면 자필 증서가 아니라서. 목소리 근데 녹음. 녹음은 돼요. 영상은 더 영상도 되죠. 중요하죠. 녹음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증인이 필요해요. 그 녹음이나 영상 안에 증인이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유언한 거 맞아요, 들었어요, 이대로 녹음이 됐어요,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그 됩니다. 옆에서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네. 누군가 옆에 같이 있으면 들었어요, 되겠죠. 이렇게. 그게 근데 뭐 재산이 없어도 유언장을 쓰긴 써야 될것 쓸 네. 가치가 있을까요?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채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녀들이 또 괜히 시달릴 수가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상속인들을 위한 배려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있네요. 유언장을 혹시라도 아내랑 같이 이게 뭔가가 불에 사고가 생겼다 이러면 제 강아지가 있거든요. 5월이라고. 네. 혼자 있는데 누가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외삼촌도 계시고 이모들도 계신데 저한테는 부모님이랑 다름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유언장을 쓰면서 강아지를 좀 잘 맡아달라. 누구에 맡았는데 대신에 그분에게는 더 많은 이렇게 좀 재산을 드리겠다. 상속을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도 그게 다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제가 처음으로 유언장을 받아서 보관하게 된 유언장이 바로 반려견을 위한 유언장이었어요. 실제 있구나. 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제 친구가 좀 유난을 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곧 있으면은 지금 약 700만 가구라고 하니까 유언을 저희 사무실에 쓰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 1인 가구세요. 정말 나를 지켜준 거는 내 반려견이었다. 내 반려묘였다. 이런 분들이 정말 늘어나고 계시고요. 이와 관련한 유언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럼 그 강아지들이 그 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써요? 걔는 계좌 어떻게 터요?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 또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인격을 부여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안 됩니다.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네.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간접적으로 하냐면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키워달라고. 이 반려견을 보살펴달라는 내용으로 유언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법률적으로 고급지게 얘기를 하면 부담부 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하면서 재산을 증여하는데 이런 부담을 지우는 거죠. 반려견을 잘 키울.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반려견을 잘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어떻게 하냐? 이해와 관련해서 이 유증 조건을 잘 지키는지는 다른 상속인의 지위가 있으면 그 사람이 보거나
아니면은 유언 집행자를 정해 놓으면 그 집행자가 이걸 잘 이행하는지를 보고 안 하면은 이행하라는 소송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유증을 취소하거나 이런 절차를 할 수 있게 유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려견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보살필 이유가 없으니까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의 소유로 기속될 확률이 크죠. 아니면은 이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의 지위가 없으면 그거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에 기속이 될 수가 있죠. 와.